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 의결에 나섭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을 향한 작심 비판 이어갔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또다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여당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저 연설을 한 곳이 대구의 이제 김광석 거리잖아요. 김광석 거리에서 이제 한 말이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비유로 들으셨습니까? 예, 발언이 많이 세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당내에서 쭉 투쟁을 하다가 이제 법적 쟁송으로 단계를 넘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생각에도 법원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당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이런 상황을 결론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는데 보수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했다.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한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완벽하게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회견에 나선 게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더 자명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회견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냥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이제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들을 던져놓는 것이죠. 뭐 추석 때까지 뭐 떠들겠습니까? 추석 전에 바짝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던져놔야겠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윤핵관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흔들기다. 장소도 그렇고요. 발언도 그렇고요. 특히나 어떤 자유에 대한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고 집권정부로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방종이잖아요. 그 질서 없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기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기본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혼란스럽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국민의힘 내부도 혼란스럽다. 결국에는 그 질서가 지금 얘기하는 법원이 내렸던 판단,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원 당규를 규정해서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자체가 이제는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와 뭐 국민의힘이 같이 간다 이런 논박을 할 필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더 수석 이후에는 사면 초과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국민의힘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좀 전해드렸지만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비대위를 순항시킬 수 있을까? 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가 순항하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시 비대위원장 조호영 의원도 100% 기각을 확신한다 그랬는데 인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인용되고 나서 너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 인용 전혀 대비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뭐 전국위 오후에 상임 전국위 열어서 새로운 당원 개정을 의결하고 비상 상황을 유권 해석하고
8일에 이제 전국위가 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비대위원 지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절차를 나름대로 완비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 절차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용이 문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단, 판사의 어떤 판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를 완비시킨 것 같은데 그러나 또 플랜 B를 준비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법률가들이 뭐 수백 명까지는 안 돼도 수십 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법률적 정성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아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급적 당원 개정이거든요. 예. 이미 비상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추인하는 식의 소급적 당원 개정은 아마도 다음 가처분 신청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그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다시 앉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번 이 문구에 뭉그러진 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비대위가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데 그 전에 있었던 비대위, 특히 법원 결정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분이 또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새롭게 바뀌는 비대위의 어떤 위상과 역할에 맞느냐 예.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실 만한 당 중진 분들 중에 비대위 출범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주호영 의원에 필적할 만한 분을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는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새 지도부를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도 어려운 그런 성격의 비대위라고 볼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경찰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저는 제 변호인과 그것을 상의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네. 자,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이준석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예. 뭐 그러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좀 다르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은 첫 번째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취록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 건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윤리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 자체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가 뭔가 특정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발언 자체를 가지고 허위사실이다라고 선택적 기소를 하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회기 중입니다. 정기국회 100일이 시작돼서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회기 이외에는 검찰 소환에 그동안 출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되더라도 불체포특권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어떤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정기국회 100일 동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던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대단히 공직선거법 자체가 뭐 더 정치보복 수사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본적으로 추석 밥상에 이슈를 올리기 위해서 밥상에 지금 올라갈 게 뭐였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내용과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의 하나의 반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이 대응을 하는 자체가 결국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죠. 관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한 것은 대개 의견이라든가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유죄로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여당, 야당의 상황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는 걸 보고 국민들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제 뭐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여야 모두가 지금 걸려 있고, 지금 저 태풍이 오는 전국이 비상 상황인데 예. 이런 얘기 들으시는 국민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짜증 나실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철저하게 대비하고 양당 모두가 법률적 다툼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차원은 조금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제 지금 여당의 모습은 정당 내부의 일로, 내부 문제 때문에 이제 법적인 판단이 결국 여당의 문명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야당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좀 올바른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법률적 리스크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이걸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대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처럼 만들어버리면 민주당 자체가 지금 이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대표 임기가 지금 2년 아닙니까? 그럼 2년 내내 아마 이런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와 동일 운명체, 공동 운명체로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예.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될 사람,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권을 향해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죠. 관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 전체가 저렇게 나서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고, 또 그 절차에 맞춰서 소환을 하고 그런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요청이 없고, 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것이 동렬해서 비유될 수 있는 것인지, 비교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전 대선에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그런 표를 얻은 분이고, 지금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런 분답게 당당하게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 김건희 여사로 돌리기 위함이다. 동의하십니까?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초점이 맞춰진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관련된 것들은 다 불송치 결정을 내요. 특히 허위사실의 공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국민들한테 고백했잖아요. 제가 예. 돋보이려고 허위 경력을 했다. 라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허위사실이다. 그 8시간 만에 정정한 사실인데 그것도 불송치 결정을 해요. 이게 법의 형평이 맞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녹취록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법이라는 건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을 저희는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녹취록 관련해서도 저희가 해명을 했는데 1인 매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위 사실로 얘기해서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런 혐의와 동렬에 놓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너무 큰 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시간 관계상요.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